네, 안녕하세요. 코린이 탈출하기 한 주 만에 돌아왔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코인 소식들 정말 많이 들려왔는데요. 그 안에서 주목해 볼 만한 소식들만 쏙쏙 선별해 왔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는 아무래도 비트코인 시세부터 확인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유동성인 최근 다시 코인 시장으로 몰려오는 듯한 움직임이 반갑게 풍겨오고 있습니다. 21일 오전 8시 30분 기준의 비트코인 가격 먼저 살펴봐 드리면요. 빗썸에서 24시간 전보다 1.7% 올랐다고 합니다. 무려 1억 5천만 원을 뛰어넘었습니다. 1억 5천 53만 원에 거래됐던 비트코인입니다. 특히나 한 주 동안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싶은 게 바로 미 증시에서 뉴욕 증시에서 미국 신용 등급 강등 이슈가 뉴욕 증시부터 한국 증시까지 큰 영향을 미쳤다가 지금은 다 소화해낸 모습이지만요. 이에 따라서 오히려 가상자산이 반사 이익을 얻었습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기존의 트리플 A, AAA에서 AA1으로 한 단계 강등시켰는데요. 이 소식은 사실 이번 주보다는 지난 주말 들렸던 소식이죠. 이에 따라서 시장에 큰 충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뉴욕 증시는 생각보다 굳건하게 버텨줬고요. 한국 증시는 월요일에 살짝 빠지는가 하더니 다시금 화요일과 수요일 회복하는 장세 보여줬습니다. 비트코인 역시도 이렇게 흔들거리는 시장 안에서 오히려 기회가 됐을까요? 금과 비트코인을 안전자산으로 보고 이쪽으로 시세가 몰렸다고 합니다. 비트코인뿐만이 아닙니다. 이더리움 역시도 소폭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이더리움은 빗썸에서 1.83% 상승했습니다. 그렇게 356만 원 찍었고요. 업비트에서는 0.08% 상승했네요. 동일하게 356만 원 기록했습니다. XRP 역시도 빗썸에서 0.79% 상승해서 3,325원. 업비트에서는 아쉽게도 0.81% 빠졌네요. 3,325원 거래됐습니다. 최근에 경제 위기 가능성도 있죠. 미국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감도 나날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또 미중 간의 관세 협상이 나오면서 시장, 전 세계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안겨줬지만요. 이에 대한 진전 소식이 크게 들려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 있어서는 살짝 아쉬운 듯한 반응들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맥락 속에서 비트코인을 오히려 안전 자산으로 좀 돌리는 시각들 많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비트코인에 대한 시각으로 유명한 저자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는 최근 SNS에 또다시 한번 목소리를 냈습니다. 경제 붕괴가 다가온다며 이전에도 이야기했던 금, 은, 그리고 비트코인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목소리 높였습니다. 한편 글로벌 가상자산 데이터 조사 업체인 얼터너티브에서 집계하는 공포 탐욕 지수 매번 이야기해드리는데요. 이 지수는 이날 70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탐욕적인 수준을 나타냈는데 이 지수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긍정적일까요? 전날보다 71에서 70점으로 떨어진 수치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비트코인 시장은 다시 한번 활기를 되찾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팽배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 비트코인 시세 다음 주에도 체크해 드릴 테니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트코인 시세에 영향을 줄 수 있었던 이슈들 어떤 내용들이 있었을까요? 네, 첫 번째로 스트래티지입니다. 스트래티지 비트코인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소식인데요. 첫 번째로는 한국의 소식이죠. "한국판 스트래티지 나올까?" 하는 헤드라인이 있었습니다. 국내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을 지금 목전에 두고 있죠. 한국판 스트래티지가 그로 인해서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들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스트래티지부터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였다가 지금은 사명을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스트래티지라고 바꿨습니다. 옆에 비트코인 로고까지 막아 놓은 게 조금 인상적인 로고인데요. 이렇게 비트코인의 혈안이 된 기업 중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스트래티지는 전환사채 발행까지 해서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전략으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존의 사업보다도 비트코인 매입으로 유명해지면서 최근에는 나스닥에 상장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소프트웨어 업체인데
미국 단일 기업 중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걸로도 유명한 기업이죠. 20일 업계에 따르면 이러한 마이클 세일러, 이 스트래티지의 CEO죠. 마이클 세일러 설립자, CEO였다가 이 자리를 살짝 내려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이클 세일러 이 설립자가 지난 18일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를 암시하는 이 차트를 게시했다고 합니다. 바로 세일러 트래커 차트인데요. 그간 세일러는 해당 차트를 게시한 후에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트 게시가 하고 비트코인 매입했기 때문에 '아 또 추가 매수에 들어가는구나. 비트코인에 대한 상승 조짐이 있겠구나.' 하는 시장의 분석들이 팽배한 것 같습니다. 이미 이달 초 5월 초에 한 차례 비트코인을 크게 매수한 바 있는데요. 스트래티지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5 일부터 11 일까지 얼마 전이죠. 비트코인을 13,990 개를 매입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계속 매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총 규모가 얼마야 궁금하신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스트래티지가 보유하고 있는 총 비트코인 규모는 1조 8,900억 원 규모나 된다고 합니다. 이번 매입으로 스트래티지가 보유한 비트코인은 총 56만 8,840 개까지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러한 SNS 글을 통해서 추가 매입을 암시하는 듯한 행보가 보이니까요. 얼마까지 매입하게 되며 이 회사가 보유하는 비트코인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궁금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스트래티지가 매입을 하게 되면요. 앞서 살짝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트코인 주가 상승도 견인합니다. 그래서 뭐 비트코인과 상생하는 관계에 맺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스트래티지의 주가에도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신고점을 경신할 당시에는 엔비디아보다 더 높은 상승률까지 경신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비트코인이 올라주며 스트래티지가 보유한 비트코인 양도 높아지고 이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져서 스트래티지 주가, 이 주식에도 영향을 주는 모습까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다시 한번 해석해 보자면 독보적인 비트코인 매수 전략을 세웠다고 살펴지고 있는데요. 스트래티지는 전환사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전환사채를 통해서 금융상품을 보유하고 비트코인 보유량까지 늘려왔습니다. 이를 통해 낸 연평균 수익 무려 50%가 넘는다고 하네요. 근데 앞서서 한국판 스트래티지가 등장하지 않을까 했는데요.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뭐 일본판 스트래티지도 있다고 합니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면요. 일본에서 이러한 스트래티지의 전략을 따라하는 유사한 기업이 있다고 해요. 바로 일본 메타플래닛입니다. 일본 메타플래닛은 전날 비트코인 1,004개를 추가 매입하며 총 보유량을 7,800개까지 늘렸다고 합니다. 메타플래닛은 과거에 호텔과 관광 사업을 하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랬던 상장서인데 지난해 상반기 채권을 발행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렇게 채권 발행한 자금을 이용을 해서 조달을 해서 비트코인 매집을 본격화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피스트래티지가 취했던 전략의 일환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스트래티지와 마찬가지로 기존 사업 모델과 무관한 비트코인 투자를 주력 사업으로 내세운 것입니다. 사실 뭐 스트래티지도 소프트웨어 기업이기 때문에 비트코인과는 원래는 관계가 없고요. 또 이러한 메타플래닝 역시도 호텔 관광 사업이기 때문에 가상자산과는 연관이 없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전략적으로 비트코인의 미래를 좀 금빛으로 본 것일까요? 정말 전략적으로 채권까지 발행해 가면서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일본판 스트래티지로 불리고 있는 메타플랜이 비트코인 보유 전략이 기업 가치에 영향을 주는 구조로 바뀔 만큼 주가 흐름과 이 연관성까지 깊어져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커플링 현상까지 띠고 있는 메타플래닛입니다. 비트코인이 올라주면 오를 수 있는 이 주식들도 정말 많죠. 뭐 가상자산을 발행한 회사라던가 이 거래소와 연관된 회사들이라던가. 하지만 이런 스트래티지와 같은 종목들은 직접 비트코인을 많이 매수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오르면 주가에 대한 기대감까지 한층 더 높아지는 종목들 체크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도 이제 법인들이
비트코인과 같은 코인 매매가 가능해지게 된다면 스트래티지의 전략을 따라서 할 수 있는 종목들이 등장하지 않을까 하는 맥락에서 기사가 발행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국내에서는 오는 7 월부터 이런 한국판 스트래티지가 나오지 않을까 하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요. 금융사를 제외한 상장사 그리고 전문 투자자로 등록한 법인들 같은 경우에는 3,500여 곳이 투자와 재무 목적으로 가상자산 계좌를 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업비트와 빗썸과 같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앞서서 제가 매주 뭐 거래소와 관련된 이슈 살펴드릴 때 본격적으로 법인들에 대해서 투자 유치를 하려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움직임들 체크해 드렸죠. 이런 움직임들을 미리 나선 상태입니다. 그렇게 기반을 다져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현재 한국판 스트래티지 후보까지 좀 추려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비트코인이나 뭐 가상자산, 알트코인과 가장 친숙한 기업들이 그런 후보군의 제일 1순위에 오르지 않을까 하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위메이드 그리고 비트맥스 등이 꼽혀지고 있다고 합니다. K코인 위믹스를 발행한 위메이드 현재 국내 상장사 중에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했기 때문에 꼽혀지고 있습니다. 위메이드가 보유한 비트코인은 이맥스 223개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또 코스닥 상장사인 비트맥스 같은 경우에는요. 비트코인을 전날, 이 기사가 작성되기 전날 28개를 추가 매입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총 보유량이 165개로 늘어났습니다. 둘 다 일반 기업지고 어마무시한 이 비트코인 보유량을 갖고 있다는 점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유량 1위 위메이드와 격차를 58개로 좁힌 상태라고 합니다. 기업들 간의 비트코인 보유에 있어서 좀 엎치락뒤치락 할 수 있는 지점이지만요. 현 시점으로는 위메이드가 보유량 1위 223개, 2위는 비트맥스가 165개로 2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트맥스까지도 가상자산을 핵심 전략 자산으로 삼으면서 제2의 스트래티지, 한국판 스트래티지가 나오지 않을까 하면서 시장의 기대감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스트래티지가 어떤 행보를 보여왔고 일본에서는 어떤 기업이 있고 한국에서는 어떤 전망이 있을지 이렇게 세 가지 알아봤는데요. 곧 이어서는 비트코인을 정말 많이 보유한 이 스트래티지에 대한 기사도 한번 체크해 볼까 합니다. 스트래티지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도 존재합니다. 수익이 과장됐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이 때문에 집단 소송에 직면했다는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더블록에 따르면요. 스트래티지 투자자들은 미국 버지니아주 동부지방법원의 마이클 세일러 스트래티지 설립자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단행했습니다. 원고는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 투자 예상 수익을 과대 포장해서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원고 같은 경우에는 스트래티지와 경영진이 비트코인 투자로 인해 손실 규모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비판, 이 소송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스트래티지의 현재 CEO 폭래 최고 경영자와 그리고 CFO 앤드류 캉 최고 재무 책임자도 소송 대상에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이 점들을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슈로 가지고 왔습니다. 뭐 이 소송에 관련해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요. 음 스트래티지에 대해서 마냥 긍정적인 시각만 있는 건 아니라는 점까지 뭐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는 이 다른 분이죠. JP 모건의 다이먼입니다. 비트코인을 별로 안 좋아하는 인물로 유명했던 분인데요. 비트코인과 관련된 거래를 허용한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사야 되는 권리를 옹호한다는 입장으로 밝혔는데 자세히 어떤 내용인지 하나씩 만나볼게요. 자산 기준 미국 최대 은행이죠. 이 JP 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 경영자 CEO가 앞으로 고객들의 비트코인 관련 투자를 막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서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이 가상자산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다이먼인데요. 여전히 뭐 긍정적인 입장까지는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고객들이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는 그들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 권리는 옹호한다고 바꿨습니다. 이전에는 강경하게 반대를 했던 것과 비해서는 그래도 많이 유해진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경제 매체 CNBC에 따르면요, 다이먼은 19일 미국 뉴욕에서 JP 모건이 주최한 이 연례 투자자 행사에 참석을 했고요. 고객이 JP 모건 은행 계좌로 통해서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JP 모건 은행 계좌를 통해서 비트코인 관련 자산을 구매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살짝 공표를 한 것이죠. 다이먼은 우리는 당신이 살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다. 나는 흡연을 권장하지 않지만 당신은 담배를 피울 권리를 옹호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담배와 비유적인 표현을 한 건데요. 물론 흡연이 좋지 않은 거는 알지만 너가 하는 걸 막을 수 없어. 이런 맥락에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내가 아직까지 완전 좋아. 이런 입장은 아니지만 고객님이 하시는 걸 막을 수는 없어요. 이런 입장을 내세운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는 당신이 비트코인을 살 권리 옹호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네요. 그렇다면 이 JP 모건의 사령탑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까요? 2006년부터 사령탑을 맡아 20년 가까이 재임 중인데요. 월가의 황제로까지 불리는 인물입니다. 이는 대표적인 가상자산 회의론자라고 합니다. 2021년 가상자산 시세 상승기에 비트코인이 가치 없다고 밝힌 적도 있고요. 또 2023년 상원 청문회에서는요.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에 항상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들을 보면 비트코인만 반대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알트코인까지 가상자산 업계 전반에 아직까지 신뢰도가 없다는 입장을 누누이 내비쳐 왔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다이먼은 청문회 때 가상자산에 대해 범죄, 마약 밀수, 돈 세탁, 세금 회피에만 쓰는 것이라며 내가 정부라면 금지했을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또 지난해 세계 경제 포럼에서도요, 비트코인 아무 기능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네요. 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출범을 해서일까요? 아니면 정말 세계 경제 위기가 다가오면서 비트코인을 안전자산으로 살짝이나마 보신 걸까요? 또 대형 은행들이 워낙 요즘에 가상자산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일까요? 비트코인에 대한 입장을 바꾼 첫 번째 언급이기 때문에 조금 더 회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JP 모건과 관련해서 한번 입장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해외 이슈들 만나봤는데요. 이제는 국내 이슈까지 만나봐야겠죠. 대선이 2주도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TV에서 대선 토론도 있고요. 정책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요. 관련된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 주말에는 경제를 주제로 4명의 대선 후보가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시장의 주목 많이 받는데요. 여기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논의가 더 많이 나올까 싶었는데 단 2분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나온 이야기들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하나씩 체크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대선의 뜨거운 감자죠.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할까에 대한 논의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대선 주자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이에 대한 시청자분들 그리고 대권 유권자들 분께서 스테이블 코인 실제로 가능한가 살짝은 비판적인 여론으로도 지켜본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스테이블 코인을 보는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국부 유출을 막아야 된다 또는 시장 들썩이는 효과밖에 없다. 두 가지 의견으로 나눠지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시죠. 이때 토론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같은 경우에는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 시장 공약에 대해 동작 가능한지 물을 수밖에 없다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담보는 무엇인지 또 시장 리스크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물어봤다고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자면요. 달러와 금과 같은 특정 자산과 1대1로 연동이 되는 가치가 고정되는 가상자산입니다. 일반적인 가상자산과 비교해서 변동성이 낮기 때문에 안정적인 거래가 가능하다고 하고요. 또 결제 등까지 도모할 수 있어 새로운 지급 결제 수단으로까지 꼽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재명 후보가 경제 유튜버들과의 대담에서 원화 기반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필요성 강조한 바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조성을 해서 국부 유출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이에 더해서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은 USDC와 USDT가 있는데 USDC의 경우 주체가 계좌 동결을 할 수 있어 훨씬 관리가 엄격하고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은 자금의 불법적 유통을 막기 위해 어떤 장치를 할 수 있는가 궁금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을 들썩이고 있는데 어떤 방침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논의가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논의들은 사실 시간 관계상 대선 후보들의 토론에서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건지 싶은데요. 이 부분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와주고 있는 만큼 시장의 관심도 더 받아가면서 이야기들까지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이야기 나온 USDT 스테이블 코인 테더죠. 그리고 USDC 스테이블 코인 서클입니다. 이 작동 원리를 살짝 이야기해 드리자면요. 테더와 서클은 1코인당 1달러에 연동된다고 합니다. 이들은 증거금으로 미국 국채를 매입해서 보유하고 있다고 하고요. 일본은 지난 2023년 자금 결제법을 개정해서 스테이블 코인의 법적 기반까지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리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이야기, 기사가 나와야 또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시장 구축의 목소리는 사실 스테이블 코인에 있어서 크긴 합니다. 하지만 규제 권한에 대한 주도권 싸움 가능성도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있어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향후에도 규모가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제도 마련이 돼야 된다는 목소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기존 가상자산과 명확히 구별을 해서 별도의 법적이고 제도적인 틀로 규율을 하게 된다면요. 시장은 충분히 작동할 수 있다는 목소리 존재하고요. 또 다른 목소리를 주목해 보자면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인가권을 두고 아직 주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이 스테이블 코인 인가 단계에 실질적으로 개입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원화와 1대1로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되게 된다면요. 통화 정책을 비롯해 금융 안정, 지급 결제 등에 파급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입 단계부터 중앙은행에 실질적인 법적 권한이 부여될 필요성이 있다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바로 과도한 규제에 대한 우려인데요. 과도한 규제는 민간 혁신성을 저해하고 시장 초기 성장의 동력까지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존재합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규제 샌드박스도 경우에 따라 1년이 넘게 걸리는 상황인데 금융위와 더불어 하는 인가까지 받게 된다면 사실상 이 규제 비용이 확대되는 셈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 생태계 구축에 있어서 민간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말로만 하기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에 있어서 추진을 하게 된다면 규율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방향성 어떻게 할 것인지, 책임을 갖고 있는 인가권은 누가 할 것인지, 또 이렇게 된다면 규제가 너무 강해서 자율성을 저해하는 건 아닌지, 이러한 논의들이 좀 더 건강하게 이루어지길 바라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한 주간의 코인 소식들 모두 만나봤습니다. 비트코인 시세 확인해 봤고요. 또 스트래티지와 관련된 소식들도 재점검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국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내용들 조심스럽게 살펴드렸습니다. 방송에서 하는 얘기는 해당 자산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 않으니까요. 투자 판단에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주간의 소식 총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도 더 유익한 소식으로 코린이 탈출하기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모두의 증시 고유림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국내 대표적인 통신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 텔코웨어가 자진 상장 폐지를 위한 수순에 돌입했습니다. 최대 주주인 금한테 대표이사는 오는 5월 19일부터 6월 10일까지 약 233만 주의 자사 보통주를 공개 매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체 지분의 25.24%에 해당합니다.
공개 매수 가격은 주당 13,000원으로 지난 16일 종가보다 무려 32.5% 높은 수준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공개 매수가 사실상 경영권 안정화와 동시에 상장 폐지를 위한 결정적인 발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금 대표와 특별 관계자의 보유 지분율은 30.64%이며 이번 공개 매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지분율은 55.89%까지 증가합니다. 여기에 회사가 보유 중인 자사주 44.11%를 더할 경우 텔코웨어는 전체 발행 주식의 100%를 확보하게 됩니다. 현행법상 최대 주주 및 자사주 합계가 95% 이상이면 자진 상장 폐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절차상 장애물은 사라진 셈입니다. 텔코웨어는 SK텔레콤, KT 등 국내 주요 통신사에 통신망 소프트웨어를 공급해온 기업으로 안정적인 B2B 기반을 바탕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자사주 비중이 40%를 웃돌며 그동안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 소각 등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상장 폐지 추진은 이러한 오랜 논란에 대한 정리 수순으로 해석됩니다. 텔코웨어의 시가총액은 16일 종가 기준 약 906억 원 수준입니다. 업계는 이번 공개 매수를 통해 소액 주주들이 일정 수준의 프리미엄을 보장받는 동시에 기업은 보다 유연한 의사결정 체계를 갖출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텔코웨어의 상장 폐지 추진은 코스피 시장 내 다른 중소형 상장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사주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향후 움직임에도 이목이 집중됩니다. 정부가 국내 인공지능 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위해 추진 중인 총 2조 5천억 원 규모의 국가 AI 컴퓨팅 센터 사업 공모 마감이 임박한 가운데 삼성 SDS 컨소시엄이 가장 유력한 참여 주체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18일 연합뉴스 등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삼성 SDS는 네이버, 삼성전자, AI 소프트웨어 기업 앨리스 그룹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이 사업 공모에 최종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클라우드 업계에선 삼성 SDS 컨소시엄이 사실상 1순위 후보에 지목됩니다. 정부는 이번 상반기 1조 5천억 원의 추경 예산을 확보한 상태로 올해 내에 GPU 1만 장을 도입을 완료하고 오는 2027년까지 국가 AI 컴퓨팅 센터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간입니다. GPU가 도입되더라도 이를 가동할 기존 데이터 센터 인프라가 필수적인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삼성 SDS 컨소시엄은 우선 네이버의 세종 데이터 센터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GPU를 가동하고 추후 비수도권 신규 센터를 구축하는 이중 전략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삼성 SDS가 데이터 센터 용도로 매입한 삼성전자 구미 1공장 부지는 본 사업지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자체 AI 데이터 센터 구축을 별도로 추진 중이며 동시에 국가사업 컨소시엄에도 참여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당초 주요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통신 3사의 참여는 예상보다 미온적입니다. KT와 LG유플러스는 마감 2주 전까지도 사업 참여 여부가 불투명하며 SK텔레콤은 당초 AWS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도전할 것으로 보였으나 최근 해킹 사고 여파로 적극적 행보가 어려운 상황으로 평가됩니다. 이번 공모에는 사전 의향서를 제출한 기업만 100곳 이상에 달하지만 실제 신청서 제출까지 이어지는 기업은 극소수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이유는 본 사업의 대표 SPC 기업 자격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신용등급 A 이상을 보유한 기관통신 사업자 또는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운영 기업에만 자격이 주어지며 이에 부합하는 기업은 10여 곳에 불과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움직임도 주목됩니다. 광주, 대구, 전남, 전북 등은 초광형 연합 형태로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센터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려는 전략입니다. 그러나 AI 인프라 구축, 운영 경험 부족으로 인해 실현 가능성은 결국 민간 기업과의 협력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국내 태양광 관련주들이 최근 눈에 띄는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다시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차기 대선을 앞두고 신재생에너지 육성 정책이 부각되며
투자 심리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태양광 모듈 기업인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은 이달 초 대비 무려 41.08% 급등했습니다. 하나솔루션 역시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재생에너지 관련 상장 지수펀드도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5월 초와 비교했을 때 플러스 태양광엔 ESS ETF는 15.97%, 코덱스 K 신재생에너지 액티브는 13.94%, 타이거 FN 신재생에너지는 16.11% 상승했습니다. 금융투자업계는 미국의 세제 개편안 초안과 미중 간 관세 충돌이 국내 기업들에게 오히려 전략적 기회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 공화당이 공개한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중국 태양광 업체는 첨단 제조 세액 공제 대상에서 배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내 태양광 모듈 설비 중 약 40%가 중국계인데 이 수혜가 다른 국가, 특히 한국 기업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더 나아가 미국 상무부는 중국산 태양광 부품이 동남아 국가를 경유해 우회 수출되고 있다며 관세부가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품목들은 최근 미중 관세 휴전 목록에서도 제외돼 실제 관세 부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의 보조금 축소 방침도 국내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자국 태양광 기업에 제공하는 보조금을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쟁력이 낮아진 중국 기업에 비해 한국 기업, 특히 미국 진출 비중이 높은 한화솔루션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정치권의 움직임에도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최근 햇빛소득 마을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농촌 지역에서 태양광 발전으로 얻은 수익 일부를 지역 주민들과 공유하겠다는 정책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대중적 지지를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정책, 국제정세, 기술 경쟁력이 맞물리며 국내 태양광 산업에 전례 없는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관심이 더욱 집중될 전망입니다. 삼성 SDI가 대규모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 확충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당초 계획보다 주가가 하락하며 발행가가 크게 낮아졌고 이에 따라 조달 규모도 축소됐습니다. 삼성 SDI가 19일 공시를 통해 유상증자 신주 발행가액을 주당 14만 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 SDI는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총 1조 6,500억 원가량을 조달하게 됩니다. 당초 삼성 SDI는 주당 16만 9,200원으로 신주를 발행해 약 2조 원을 조달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시장 상황 변화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캐즘 현상으로 알려진 일시적 수요 정체와 유상증자 계획 발표 이후 주가 하락이 이어지며 발행가 산정 기준이 되는 주가도 함께 낮아진 것입니다. 앞서 삼성 SDI는 1차 발행가도 주당 14만 6,200원으로 한 차례 조정한 바 있으며 당시 모집 총액은 1조 7,282억 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최종적으로 주당 14만 원이 확정되며 전체 조달 규모가 1조 6,500억 원으로 다시 한번 낮아졌습니다. 이번 유상증자는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총 발행 신주 수는 1,182만 1천주, 증자 비율은 16.8%에 달합니다. 구주주 청약 및 일반 공모 청약은 오는 5월 21일부터 시작되며 신주는 6월 13일 상장될 예정입니다. 삼성 SDI는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전방위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미국에서는 제너럴 모터스와의 합작 법인의 투자, 유럽에서는 헝가리 공장 생산 능력 확대, 그리고 국내에서는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생산 라인 구축 등 시설 투자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경영 안정성과 중장기 성장 전략을 동시에 꾀하고 있는 삼성 SDI의 행보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내 이동통신 1위 사업자 SK텔레콤이 전례 없는 대규모 해킹 공격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해커가 침투한 시점은 지난 2022년 6월 15일. 조사 결과 가입자 전원의 유심 정보뿐만 아니라 개인정보가 저장된 서버까지 해킹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관 합동조사단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감염된 서버 수가 기존 5대에서 총 23대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15대는 포렌식 분석이 완료됐으며
나머지 8대는 분석이 진행 중입니다. 특히 문제의 서버 중에는 고객 인증에 사용되는 단말기 고유 식별 번호와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임시 저장되는 서버 2대도 포함되어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해커가 침입한 이후 로그 기록이 사라진 2022년 6월부터 2023년 12월 2일까지 약 1년 반 동안 유출 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해당 기간 동안 29만 2,831건의 IMEI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이는 휴대전화 복제 및 금융범죄로 악용될 수 있는 치명적인 정보입니다. 1차 조사에서 유출이 확인된 유심 관련 정보 내종은 총 25종의 가입자 정보 가운데 일부에 불과하며 전체 유출 정보의 규모는 9.82GB, 2,695만여 건에 달합니다. 이는 SK텔레콤과 SKT망을 쓰는 알뜰폰 이용자를 합한 총 가입자 수에 육박합니다. 이번 해킹은 단순한 기업 보안 실패를 넘어 국가 사이버 안보에 대한 경고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조사단은 중국계 해커 그룹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BPF 도어와 함께 웹셀이라는 신종 기법을 통해 침입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단은 SK텔레콤의 리눅스 서버 3만 대를 4차례에 걸쳐 점검했으며 다음 달까지 윈도우 서버 및 기타 장비 점검을 계속 이어갈 계획입니다. 또한 통신사 및 플랫폼사 보안 점검 TF를 통해 통신 3사와 주요 플랫폼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보안 점검을 진행 중입니다. 국가정보원은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점검을 별도로 실시 중이며 현재까지 민간 및 공공부문에서 추가 피해 사례는 신고되지 않았습니다. 핵심 통신 인프라가 이처럼 오랜 시간 동안 무방비 상태로 노출됐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은 단순 해킹 사건이 아닌 사이버전 수준의 위협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마트가 올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늘며 8년 만에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정영진 회장이 이끈 내실 중심 경영 전략이 본격적으로 성과를 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할인점 트레이더스 스타필드 마켓까지 고른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마트가 올해 1분기 영업이익 1,593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38% 급증했습니다. 이는 2017년 이후 8년 만에 최대 실적으로 증권가 예상을 웃돈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정용진 회장 취임 이후 강조해온 본업 경쟁력 강화 전략이 실질적인 수익 개선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이마트는 지난해부터 편의점 이마트24와 SSM 이마트 에브리베이를 포함한 통합 매입 체계를 구축하며 상품 경쟁력 강화와 원가 절감에 집중해왔습니다. 대표 전략 중 하나는 생필품을 상시 최저가에 제공하는 가격 파괴 선언, 그리고 고레이 페스타 등 대형 판촉 행사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쇼핑몰형 매장인 스타필드 마켓, 식료품 특화 공간 푸드마켓 등 공간 혁신 전략도 고객 유입에 효과적이었습니다. 리뉴얼된 죽전점은 1분기 매출이 21% 증가했고 문현, 용산, 목동점도 각각 35%, 11%, 6% 매출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창고형 할인점 트레이더스의 약진도 두드러졌습니다. 2월 개점한 마곡점은 개점 후 3일간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하며 트레이더스 23개 점포 중 매출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고물가 시대 가성비와 대용량 상품을 찾는 수요가 커지면서 트레이더스 같은 창고형 매장의 인기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회사들도 대부분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스타벅스를 운영하는 SCK 컴퍼니는 매출 7,619억 원, 영업이익 351억 원을 기록했고 신세계 프라퍼티는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무려 198% 급증했습니다. 이마트24도 3개 분기 연속 실적 개선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온라인 부문은 여전히 부진했습니다. SSG닷컴과 G마켓은 각각 181억 원, 121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이마트는 앞으로도 오프라인 경쟁력 강화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정 회장은 지난 3월 올해는 성장 페달을 밟겠다고 선언했으며 오는 9월에는 트레이더스 인천 9월점 개점도 앞두고 있습니다. 가격, 상품, 공간이라는 3대 전략축을 중심으로 이마트는 다시 한번 유통 강자로서의 존재감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세계 조선업 주도권을 잡기 위한 각국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 이어 인도까지 한국 조선사들에게 손을 내밀고 나섰습니다. 글로벌 조선 패권 재편 움직임 속에 한국의 조선 기술력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조선 강국 도약을 선언한 인도가 한국 조선사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인도 안디라 프라데시주 해양위원회는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에 현지 조선 설비 투자 제안서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지역은 인도 정부가 직접 조선 산업 육성 전략지로 지정한 3대 핵심 거점 중 하나입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HD 현대중공업은 인도 국영 코친 조선소와 약 1조 6,660억 원 규모의 합작 조선소 설립을 논의 중입니다. 후보지로는 타밀나두의 항만도시 투티코린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HD 현대 측은 올해 초 인도 현지를 방문해 부지를 사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하나오션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인도 정부 고위 관계자와 연쇄 면담을 진행했으며 안디라프 라데시의 힌두스탄 조선소 등 현지 업체들과 협력 가능성을 타진 중입니다. 인도는 조선업을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지정하며 2030년까지 글로벌 10위권, 2047년까지는 5위권 진입을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약 4조 3천억 원 규모의 해양개발펀드도 조성했지만 조선소 건조 능력이 부족해 기술력을 갖춘 해외 파트너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현재 인도에 등록된 선박은 1,500척, 이를 2,500척까지 늘릴 계획이지만 자국 조선소는 28곳에 불과해 건조 역량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일본 이마바리 조선 등 다른 글로벌 조선 강자들과의 협상도 함께 진행되고 있어 한국 조선업계의 선제적 대응이 요구됩니다. 글로벌 조선업의 새로운 격전지로 떠오른 인도가 한국 조선사들의 행보가 조선 패권 경쟁의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저가 커피 시장을 이끌어온 백다방이 최근 가격 인상에 나서면서 소비자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각종 논란에 흔들리는 브랜드 이미지의 수익성 악화까지 겹치며 더본코리아의 핵심 사업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더본코리아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커피 브랜드 백다방이 오는 22일부터 아메리카노 등 음료 21종과 디저트 굿즈 상품 7종의 가격을 일제히 인상합니다. 핫 아메리카노는 기존 1,500원에서 200원 오른 1,700원, 아이스 아메리카노 빅사이즈는 3,300원으로 300원 인상됐습니다. 더본코리아 측은 가맹 점주들과의 충분한 소통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백종원 대표가 직접 전국 가맹 점주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반응은 싸늘합니다. 가격은 올랐지만 브랜드 신뢰도는 최근 논란으로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백다방 가맹점 매물은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 거래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권리금 하락과 매출 감소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카페업계 전반이 고환율과 국제 원두 가격 급등, 전반적인 운영비용 상승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지만 백다방은 특히 소비자 반감이라는 삼중고에 처해 있습니다. 백다방은 더본코리아 전체 가맹점 중 61%인 1,837개 매장을 차지하며 전체 매출 비중도 약 40%에 달하는 핵심 사업입니다. 백다방의 흔들림은 곧 더본코리아 전체 실적에 직격탄이 될 수 있습니다. 더본코리아는 가맹점주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3개월간 로열티를 면제하고 멤버십 할인 쿠폰과 대규모 오프라인 할인 행사도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메가커피는 이미 가맹점 수 3,500개를 돌파했고 컴포즈 커피도 2,772개를 기록하며 백다방을 바짝 추격 중입니다. 2023년 기준 점포당 연 매출은 메가커피 3억 6,200만원, 백다방 3억 1,900만원으로 백다방은 2위 자리를 간신히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지 국민커피에서 위기의 커피가 되어버린 백다방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대표 기술주 삼성전자가 해외 ETF 시장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단일 종목만 담은 상장 지수 펀드 ETF가 홍콩 시장에 상장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투자 수단이 생긴 가운데
규제와 세금 문제도 주목됩니다. 한국의 애플이라 불리는 삼성전자가 홍콩 증시의 단독 주인공으로 입성합니다. 오는 19일 홍콩 2위 ETF 운용사인 CSOP 자산운용이 CSOP 삼성전자 데일리 2배 레버리지, CSOP 삼성전자 데일리 마이너스 2배 인버스 ETF 2종을 상장합니다. 이들 상품은 하루 동안 삼성전자 주가 변동의 2배 수익 또는 손실을 추종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가가 하루 1% 오르면 레버리지 ETF는 2% 수익, 인버스 ETF는 2% 손실이 나는 구조입니다. 홍콩 증시에서 한국 단일 종목 기반 ETF가 출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삼성전자의 글로벌 투자 매력도와 인지도가 확인된 셈입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국내외 투자자 모두가 주목하는 대형주다. 다양한 투자 전략을 구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기존에는 주가 하락에 베팅하려면 공매도나 선물 매도밖에 없었지만 이번 ETF 상장으로 일반 투자자도 쉽게 하락장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입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세금과 환율 같은 변수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해외 ETF는 매매 차익이 250만 원을 넘으면 22%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국내 주식 매매 차익이 비과세인 것과는 큰 차이입니다. 또 거래는 미국 달러 기준으로 이뤄져 삼성전자 주가뿐만 아니라 환율에 따른 수익률 변동도 고려해야 합니다. ETF 연간 보수율도 2%로 다소 높은 편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ETF 상장이 국내 규제의 한계를 드러낸 사례라고 지적합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국내 ETF 규제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내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먼저 열린 문. 삼성전자 ETF가 해외 투자자와 한국 시장 모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미국의 수출 규제 강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세계 최대 AI 기업 엔비디아가 중국을 겨냥해 사양을 낮춘 AI 칩을 새롭게 출시합니다. 이로써 중국 AI 시장을 지키겠다는 전략인데요. 예상치 못한 수혜 기업으로는 삼성전자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중국 전용 저사양 AI 칩으로 중국 시장 사수에 나섭니다. 출시 예정인 제품은 기존 H20보다 성능을 낮춘 모델로 올해 7월 출시를 목표로 중국 고객사들의 출시 사실이 이미 통보됐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복귀 가능성과 함께 AI 칩 수출 규제 강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보다 훨씬 강력한 수출 규제를 예고하고 있어 엔비디아가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의 저사양 전략은 단순한 방어가 아닙니다. 중국에서는 딥시크 같은 저성능 AI 칩 기반 모델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하이엔드 칩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은 국내 메모리 기업들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비교적 구형 HBM 제품의 공급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의 기존 중국 수출용 제품인 H20에 4세대 HBM3를 공급했는데 신제품 역시 성능이 낮아지면 HBM3 채택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차세대 고성능 메모리인 HBM3 공급에 집중하고 있어 저사양 AI 칩 확대 국면에선 수혜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올 하반기 출시할 차세대 B20 칩 역시 당초 고사양 제품이 탑재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HBM3 채택 가능성이 제기되며 삼성전자와의 공급 연계 가능성도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한편 엔비디아의 이 같은 행보는 중국 현지 기업, 특히 화웨이와의 AI 칩 주도권 경쟁에서도 선제적인 포지셔닝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미국의 규제 압박, 중국 내 경쟁 심화, 그 틈에서 삼성전자의 구형 메모리 기술이 반사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모두의 증시 마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